오늘 주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고약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입니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게 경제가 바뀐 게 아닌데. 아마 지금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 자세한 원인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 상실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밑에 깔려 있는 과잉 유동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잉 유동성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통화 정책 이런 문제와 걸려 있고 실물 경제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정책 실패 또는 이와 관련된 신뢰 상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은 보면은 경제 논리하고 상식에 맞게 해야 되는데 참 경제 논리와 상식에 본다면 참 이상한 정책이 많다. 특히 황당한 수준의 주장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한쪽에서는 특혜를 주고 또 한쪽에는 징벌, 그러니까 징벌적인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특혜를 없애면 징벌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편을 가르는 것 같아요.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사실 그럴 게 필요 없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 이것을 무시하지 말자.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좋은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하고 돈도 사람은 벌려고 합니다. 이게 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책의 파급 효과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은가. 현재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정책에 대한 공감 능력, 경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감수성이. 이런 정책,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은가. 이제 뒤에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건데 돈이라고 하는 것,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흘러야 국민적인 도움이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가야 되겠죠. 다음에는 그게 안 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립적이고 그리고 가장 나쁜 게 이제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참 경제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사례를 들어보면, 주장들 보면 한국에서 15억짜리 가진 1주택자는 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문제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3억짜리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금이 제도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공무원 연금 받거나 이렇게 사학연금 받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국민연금도 미약하고 연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나이가 들어서 돈을 한 15억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임대사업자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두세 채 갖고 서너 채 갖고 그 비싼 집도 아닌 거 이런 것을 악으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10억을 갖고 세 채를 사서 한 채 살고 두 채 하는 사람보다 10억을 갖고 5억 빌려서 15억 산 1주택자 훨씬 투기적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 이제 투기와 투자 구분하는 거 보면은 이게 왜 투기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 이러한 편가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라든가 강남과 서울 집중 현상, 그다음에 지방과 농촌 소멸 현상이 가속됩니다. 이게 절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문제의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깨야 됩니다. 결국 어렵지만 다 1주택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억 집을 팔아서 5억을 남긴 1주택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2억 집을 팔아서 5천만 원 낸 사람은 2주택자라고 해서 중과세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주택 임대소득에 아주 과세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주택 임대소득 등록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문제를 느껴서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집값 많이 올랐죠. 지금 중요한 지역은 2배 내지 3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집값이 안정이 됐는데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도 집세는 안정될 거다. 이게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집세는 집값에 수렴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면 집세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한 것은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수요를 꺾기 전에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건설업자하고 투기 세력만 돈 번다. 이러한 논리를 아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뭐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 이렇게 막 글이 막 올라와요. 이건 그냥 경제 논리 안 맞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확대가 돼야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집값 안정에 좀의 도움이 됩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는 공유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세를 15%씩이나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주택, 이거 소용이 없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만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게 주택 국유제나 토지 국유제나 공유제 한번 볼까요? 이거 사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거 한다고 집값이 안정될까요? 안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국유제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 대만, 홍콩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홍콩은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상해, 북경, 충칭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홍콩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은 이 소유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 문제라든가 유동성 문제, 세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세 15%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세금을 전부 모아보면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금을 잘못 매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래세라든가 취득세, 거래세가 대표적인 취득세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문제. 이거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천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지, 좋은 지역에는 많이 어려워요. 땅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물론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합니다. 그건 절대 동의하는데 이거 갖고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 이런 세 가지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뒤로 숨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했죠. 이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금융투자 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 아까 우리 경제 파급 효과 모른다고 그랬죠. 돈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주식 팔고 부동산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옛날에 똑같은 제도가 있었냐면 언제냐면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금융종합과세 4천만 원, 2천만 원 줄였습니다. 그때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왜 했냐면 거기가 나서서 했어요. 이걸 함으로써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을 한 겁니다. 돈이라는 거 아주 냉정해요. 가장 여기 수익이 많이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오른다, 안정된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집값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 이것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한국 부동산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은 오를 거다. 특히 강남의 집값, 서울의 집값은 오를 거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경제 용어로 뭐냐면 인플레 기대심리처럼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번 경제는 상당 부분이 이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려면은 어설픈 지금처럼 땜질 조금 하고 겁주고 이런 거로는 거의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 폭등은 우리나라 양대 문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고상격차가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 부동산 문제, 한국 경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깨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권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정부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또 좋은 집을 고를 지역을 다 선호한다. 그래서 이건 전체처럼 다주택자만 규제해서는 전혀 그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그러면 다 지방 나쁜 지역 집 팔고 다 강남 다 모아서 똘똘한 집 가지려고 하지. 다 지금 보면 알잖아요. 그건 뭐 이미 공직자도 그렇고 뭐 저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기 있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이런 건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자기가 집을 가졌느냐, 또 어디에 가졌느냐, 몇 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정책의 선호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제 논리, 상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참 정책이 어려워요.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발표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좋은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또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도 발표해야 돼요. 빨리 가능한 시간 내에.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래서 좋은 정책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대통령이 이제 집값을 임기 초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하셨죠. 근데 사실은 거의 이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역사 평가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새로운 판을 짤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알기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상식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1부를 끝내겠습니다.